안녕하세요. 제95회 굿 인터넷 클럽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과 소비자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종희입니다. 오늘 라이브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플랫폼 관련해서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개별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체 플랫폼의 규제로 갈 것인지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상당히 시적절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 플랫폼은 항상 팬시한 산업 구조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주목받으면 항상 그렇죠. 관심도 받는 대신 규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자리는 플랫폼 규제가 정말 목표하는 보호를 달성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담과 경직을 키우는 함정인가라는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이 단일안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의되면서 수년째 법 제도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사회 전체의 비용 증가와 아니면 의도하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악결과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고 그렇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전문가들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함께 이번 좌담회를 진행할 건데요. 순서대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개인국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국립창원대 법학과의 김태호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경영대학의 김상준 교수님이십니다. 패널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책의 전문가 그리고 법학과 이제 제도와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이 소비자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총 4가지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풀법, 이제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률을 온풀법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풀법은 몇 년째 유사한 프레임으로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발의됐다가 자초된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자초된 그 법률 자체가 계속 발의되고 있는 것도 무슨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반복이 정말 규제 공백에서 드러나게 되는 발의인 건지 이미 규제는 하고 있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 정의가 고정된 채 처방만 법제하고 또는 보여주기식 규제 법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되고 발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개인국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폼 규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사실은 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17년 정도부터 이 온풀법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십수개의 이제 법안들이 나오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다, 더 나아가서 플랫폼이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죠. 이 플랫폼 생태계라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태계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 규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그다음에 입법자들이 이 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받아들여가고 있는지의 문제고요.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나온 온풀법의 법안들을 봤을 때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나왔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떤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사전에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라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가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규제 방법인가? 사실은 그건 규제 공백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입법입니다. 즉 유럽연합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 법안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법 정책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즉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사실은 그렇게 플랫폼을 다량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아주 글로벌 빅테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나라 두 개 서로 상반된 나라, 그다음에 유럽연합처럼 굉장히 거대한 내수 시장,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유럽연합의 규제 입법을 바로 가져온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적 관점에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정말 유럽연합의 법을 제대로 충실히 가져왔는가? 이 점에서 봤을 때 법학 이론을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법학의 각종 이론들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유럽연합의 각종 법안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갖고 왔다라기보다는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한다라는 껍데기만 사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보다는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한다,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플랫폼을 규제하자라는 규제 지상주의가 사실은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은 상당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제 생각엔 이건 규제 공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플랫폼을 이해할 것인지, 우리나라에 맞는 플랫폼 규제 정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규제 공백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심각하게 또 역차별 이슈를 던지셨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규제 공백이 아니라면 옥상옥 규제의 또 핵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당국은 온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존 법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존 법으로 부족한 것인지, 부족한데 이렇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담는 게 맞는 건지, 기존의 법률을 조금 보완하면 안 되는지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김태호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는 플랫폼과 관련돼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결과적으로 약관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과 내용 통제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표시광고법, 그다음에 소관부처는 공정위가 아니지만 정통망법, 기타 등등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정말 많습니다. 소관부처 모두가 또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처벌은 또 다른 법률이니까 같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생색내기용 규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역할론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특별법이 또 하나 필요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론도 분배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김태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그렇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뭐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관성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온풀법의 어떤 벤치마크 대상이었던 대규모 유통업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온풀법이 필요했는지를 역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를 적용하려는 공정위의 시도가 이제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뭐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제 기각되면서 이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으로는 대응이 이제 좀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서 탄생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어떤 그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공정거래법이 충분히 실효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런 어떤 이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논의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논의에 있어서 이제 공정거래법만으로 부족하니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과 같이 플랫폼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법 체계들 다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다층적인 법 체계들이 실제로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플랫폼이 전통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획정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전제인 시장 획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는 하기는 어렵지만 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같은 경우는 시장 획정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불공정 이슈를 포섭하고 규율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플랫폼 관련 사건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를 활용해서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법원에 가서 그 이전에 대규모 유통업법과 같은 사례와 같이 뭐 이제 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갖고 있는 툴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집행 사례를 보면 뭐 이 각 어떤 특수한 플랫폼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충분히 고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시장 분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온풀법에서 불공정 행위 금지로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발현할 수 있고 유연하게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문의 법률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장의 동태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해서 그때그때 맞게 맞춤형으로 그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어떤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온풀법의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존재하는 어떤 내용의 규제들을 좀 구체화하고 단순하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규율의 공백, 집행 실효성 부족, 입증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확보된 이후에야 그런 특별법의 어떤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논증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하게 지금 현상적인 어떤 문제를 이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도로만 보여져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온풀법 제정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특별법으로 대응할 필요성, 정당성이 충분하게 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태효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특별법으로 지금의 규제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개인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온풀법이 EU의 모델인데, 근데 EU의 모델 자체는 자국 그러니까 EU의 회원 국가들의 소비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지만 그 EU 시장에서 플랫폼 산업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거래의 불공정성이라는 단면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쟁 방식이나 혁신 전략에도 그러니까 국내 플랫폼의 경쟁 방식하고 그다음에 혁신에도 뭔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김태우 교수님께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 직관적인 감각을 혹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이용 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이 강조가 되고 또 그런 어떤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 플랫폼 시장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든지 혁신 역량들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선 플랫폼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플랫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어떤 후발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후발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시장에 비해서는 촘촘하거나 세밀하거나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이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규제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후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서도 보면 이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이 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성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차별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결제 배송과 관련된 편의성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결합돼서 그 플랫폼의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특히 뭐 예컨대 이 프로모션과 관련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이번 단일 법안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어떤 규제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어떤 그 구조에 맞게 이제 그 플랫폼의 어떤 전략들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법에 맞게 뭐 표준화되고 통일적이고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는 유인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갖고 있는 혁신성을 상당히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온풀법이나 또는 플랫폼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을 세밀하게 규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규제에 맞는 어떤 행태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획일적인 서비스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이용 사업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상당히 어떤 뭐 불리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 말씀은 아무래도 그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획일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도 후발주자들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목적과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김상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용자 보호, 보통 법률에서 목적이 아름답지 않은 법률은 없었습니다. 다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 제도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정도가 목적이 안 맞다 그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목적은 괜찮다, 다 아름답다, 목적의 정당성은 대부분 다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의 적정성이나 이런 기타 등등하고 연결되는데요. 이번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시키게 되게 되면 그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좀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가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반영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내 우리 대한민국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법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온풀법을 만들었을 때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 비용과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 후생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김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거의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업의 본질상 사실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이윤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을 어떻게 해서 줄이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이고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만약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규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거래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거래 비용은 단순히 특정한 어떤 거래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거래를 위한 모든 행위의 한 일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가격 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더 높이려는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수익을 높이려는 방식이 정말 가치를 위한 것이고 정당한 방식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에 아마도 수익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접근이나 다양한 어떤 예상치 못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이게 가격 정책으로 이제 보여진다면 그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 거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아까 혁신 말씀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규제와 혁신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더 늘어난 비용을 그나마 더 줄이기 위해서 아마 비용 줄이는 데 혈안이 되지 기업의 어떤 제품을 가치를 높이는 데는 좀 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품질, 제품의 품질이 최적화되었다기보다는 준최적화된 형태의 품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규제 강화가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김상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를 강화시키면 규제하는 그 규제 기관도 감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규제 실패를 통해서 발생하는 행정 실패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 벤처 생태계 관점에서 또 보면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계속 발휘되는 논쟁 자체가 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겐 뭔가 분명한 시그널을 줄 것 같거든요. 이 시그널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좀 문제될 것 같고요. 이 반복되는 그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 논의가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김 교수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법안이 나왔다, 실행될 거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면 기업들은 일단 긴장하고요. 대강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강 기능 강화하고 어떻게 우리 기업의 이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히려 좀 더 자율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플랫폼은 굉장히 다자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업이고 그런 또 조정 비용, 특히 이제 다자 간과의 어떤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면 그런 어떤 다자 간의 조정이나 다자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좀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김상준 교수님은 또 경영학자시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서비스나 이제 투자 위축 이런 기타 등등하고 잘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 동점에서 김상준 교수님께 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아까 제가 그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아름답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내걸잖아요. 왜냐하면 규제 당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소비자 보호가 가장 아름다운 디펜스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국가 역할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보호인지 아니면 전체 산업에 대한 부담 또한 당연히 차치하더라도 이게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좀 진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분석이 규제 기관에서 제시했으면 좋겠지만 대단히 추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국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풀법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교부
수수료, 노출, 정산 기준 명시, 계약 변경 중시, 사전 통지, 절차적 의무를 정말 촘촘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적 자치 영역이고 이용자하고 소비자가 사업자하고의 그 계약 자유 원칙의 사적 자치 영역인데 이렇게까지 단계 종목별로 법률로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지나친 후견주의로 갈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 번거로운 절차가 이게 보호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를 조금 보호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절차를 통해서 보호가 아니라 간섭으로 보일 수 있고 감소주의적 후견주의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직성,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그 지나친 이 형식에 대한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 법안 자체가 목적과 수단에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규제 방법론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신 질문은 사실 뭐 1시간 내내 얘기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고 이 법안들을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 같습니다. 각종 절차적인 의무요. 사실은 절차적 의무도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계약서라든지 뭐 정산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투명성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투명성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맞고 규제 필요성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근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다라고 하는 것, 즉 투명성 또는 요즘은 이걸 투명성보다는 보통 설명 가능성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투명해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설명 가능해야 될 것이냐 논쟁은 상당히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세계에서는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AI라든지 뭐 각종 온라인 세계에서 투명성이다, 설명 가능성이다, 뭐 어디까지 설명해 주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런 절차적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럼 이 설명 가능성이 상대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명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각종 다른 산업에 작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 기준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묶을 수 없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의 어떤 뭐 각종 절차적 문제를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문제로 치환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알고리즘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과거의 오프라인 문제로 봐서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없는 규제 법안이 됩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 즉 기업의 경우도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사법 리스크를 안지 않을 수 있는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규제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온풀법에서의 과거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그냥 온풀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식의 이런 절차적 의무는 사실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저하시키게 되고요. 결국 이거를 회피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온풀법에 나와 있는 각종 절차 의무들은 현재 온풀법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규모 유통법이라든지 하도급법 등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규제들이고 이거를 근데 중복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정말 보호가 될 것이냐? 사실은 보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영향은 없는데 반대로 기업에게는 필요 없는 중복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낮추게 되고 그만큼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국 교수님이 좀 중요한 지점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온풀법 자체가 그 소비자 관점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넓히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 규제 수범자인 사업자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의 운영의 그 유연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경직성에 대한 우려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규제에 대한 그 강화가 중복적이다. 옥상호 규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런 규제 방법론 자체가 오히려 분쟁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좀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민원 제기도 많아진 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이 강화지지만, 이것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쟁화를 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옥상호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진단해 보자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우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그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운용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이게 경직으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직성이 모두에도 조금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 플랫폼하고 해외 플랫폼 간에 이게 뭔가 경쟁 구도에서 우리 국내 플랫폼에게만 악결과를 가져오는 과도한 그렇게 부작용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 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법안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경쟁 환경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경이 없이 사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법의 어떤 지리적 한계가 사실 국내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이 플랫폼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산업 구조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온풀법과 같은 경우는 계속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듯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국내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어떤 환경에 놓여질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핵심은 결국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규제 당국의 규제의 어떤 집행 역량들이 해외 사업자들한테 충분하게 미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외 적용의 한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의 상당수는 국내 이제 물리적 기반이라든지 규제 접점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부과를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강제하거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어떤 여러 정보들이 충분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 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 규제 당국이 법 위반을 확인하고 어떤 규모를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체계인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제 집행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떤 충분치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실제 작동 방식과는 괴리가 있고 실체와는 유리된 그런 어떤 규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또 규제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자료 확보, 어떤 규제 집행의 용이함, 이런 것 때문에 법 위반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포착하고 또 그 실체에 부합하는 그런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과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어떤 조직과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사실 규제 회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점들을 고려해봤었을 때는 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태우 교수님께서는 아마 또 한 번 EU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게 거대 플랫폼이라는 미국의 플랫폼 규제 모델이었고, EU 시장에서 플랫폼의 보호 차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온풀법 자체가 가지고 오면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게는 더 불리하게 되는 역차별 구조를 좀 주목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논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온풀법 자체를 하나하나 조항별로 분석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온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좀 봤을 때도 여러 조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자기들이 말하는 규제 당국이 말하고 하는 효과 대비 부작용이 좀 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현대는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혹시 지금 효과 대비 상당한 부작용을 만들어낸 지점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송구하지만 시간 관계상 각각 한 개씩만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개인국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내용도 많지만 저는 좀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발의된 온풀법 중개 법안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입안됐던 여러 가지 온풀법 안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연합법에 유사하게 소위 말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 또는 뭐 거대 플랫폼 기업, 뭐 표현은 다양합니다만 어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사전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 큰 기업은 특히 큰 플랫폼 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법이든 아니면 행정규제에서든 그냥 크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꽤 높기 때문에 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쟁을 저해한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곧바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왜 플랫폼에서 나오게 됐냐면은 소위 뭐 티핑 효과라든지 락인 효과 같은 결국 어떤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지면은 다른 플랫폼들을 모두 사멸시킨 다음에 나중에 혼자 단일한 독점 시장이 돼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 서양자들은 고착돼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모두 묶이게 돼서 결국에는 엄청난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설인데 약간 놀랍게도 이 가설이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정말 의미 있게 실증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사실 가설이고요. 그런 위험성은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은 또 놀랍게도 특별한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해결이 되어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풀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은 사전 지정. 그래서 매출액 얼마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일단 규제를 뭘 받아야 되고라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출발점인가? 이게 바로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효과 대비 부작용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개인국 교수님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게이트키퍼를 사전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한 총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태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온풀법에 여러 가지 특수한 규제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게 꼭 온풀법 문제뿐만 아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과징금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과징금은 원래 그 어떤 그 태생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됐고 그 도입의 취지는 결국 그 불법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부당이득의 환수 목적으로 그 경제적인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사실 관련 매출액의 몇 프로를 이제 곱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과징금이 산정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온풀법뿐만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과징금의 액수나 부담 수준을 높여서 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법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제 뭐 이 비교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통해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유행이 이번 온풀법에도 그대로 이제 저는 이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그런 어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엄밀한 어떤 입증을 통해서 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어떤 목적의 과징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고 이제 제재적 기능까지 결합된 게 이제 유행하는 추세이고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혼재하고 있는데 이 관련 매출액의 10% 정도라면 사실 부당이득 환수의 취지보다는 사실상 제재의 어떤 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한 공감대와 어떤 여러 가지 숙고를 통해서 이 도입이 되는 제도인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사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실 징벌적 제재라는 그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이거는 사실 형벌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형벌과 같은 식의 어떤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그 어떤 잘못에 어떤 비례하는 수준인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과징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충분하게 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법 위반의 유인이 있어서 그 법 위반을 못하게 하려고 경제적인 어떤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제재적 성격을 가미하는 정도 수준에서 사실 우리가 과징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본말이 전도돼서 아예 부당이득 취지는 없어지고 부당이득 환수 취지는 없어지고 완전하게 징벌적 제재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형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제 요건들,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체계의 어떤 성숙도, 다양한 어떤 고려 요소나 팩터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논의보다는 10% 관련 매출액의 10%의 어떤 방점을 둔 그런 제도 설계가 비례에 맞지 않고 책임주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 설계에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온풀법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희박한 경우 법 위반이 있지만 이게 부당이득과는 좀 무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한이 50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 있는 여러 다른 어떤 사례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하한이 50억, 정액과징금이 50억인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온풀법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법 위반들이 타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사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더 너무 과도한 어떤 과징금 부과액의 설정이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과징금 제도가 온풀법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날 논의되는 모든 분야에서 유행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김태우 교수님이 심도 있게 조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마 가장 문제점 자체가 과징금 처분이 너무나 강하게 바뀐 구조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뒤에 가서 또 논의하게 되는 DMA 모델 자체가 그 통상 문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사전 지정해서 게이트키퍼하는 게 다 미국 거대 플랫폼들인데 거기도 과징금을 과하게 처분하니까 그럼 나 플랫폼 서비스를 안 하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통상 문제로도 연결이 됐었고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억지 기능을 이미 초과하는 사전적 예방의 억지 기능을 초과하는
책임주에 위배되는 아까 언급했던 방법의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부당이득 환수라는 게 위반 사항을 통해서 발생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 전체 매출액에 이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과잉이라고 하는 비판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총 매출액의 몇 %, 위반 행위와 별과 상관없는 매출액에서 몇 %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고 아마 김태호 교수님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준 교수님께 한번 좀 고견을 듣겠습니다. 산업 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풀법이 기억하기로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발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기업 운영 문제에서는 이게 너무 급작스러울 것 같거든요. 들어간다 싶으면 다시 나오고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개별 사건이 하나 딱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모두도 다 선한 소비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악용 소비자 하나 나왔다고 소비자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중에 누군가의 과실이든 고의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사건 하나, 개별 기업의 운용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전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게 너무 비약 같거든요. 규제 비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비약적인 이런 급작스러운 법안들의 제기가 플랫폼 산업 전체를 특별 규제로 묶어버리자라고 하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생각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규제 방법론 자체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 제도가 이렇게 산업 전체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의 행위가 이제 일종의 유형화되고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요. 그때 제도의 역할에서의 가정은 그 산업에 있는 조직들이 다 동질적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기업들 하에서 특정한 제도가 전체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때 기업들의 다양한 행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업의 어떤 특성상 기업 자체가 특정한 자산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액터들, 다양한 기업들의 자산들을 연결하고 공유하고 매개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조직은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라고 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종의 해체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되어 있는 조직의 의미는 바운더리를 규정할 수 없고 특정한 어떤 규모, 스케일을 알 수 없으며 특정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 바운더리는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질적인 상황에서의 획일화된 제도,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맞지 않는 옷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오히려 더 혼란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걸 저희 이제 사회학에서는 제도의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도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는 반하게 기업들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규제들이 강력한 어떤 거대 플랫폼들의 어떤 게이트키핑의 어떤 그런 파워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도되는 어떤 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이 규제를 대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스타트업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이 비용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따라서 오히려 더 생태계에는 안 좋은 부정적 효과가 더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준 교수님 말씀은 아마 저희가 규제할 때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규제의 필요성 할 때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규제할 때는 또 플랫폼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무시하고 이게 약간은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에서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플랫폼 교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규제할 때도 플랫폼의 생태계를 배려하는 게 규제의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개별적 이슈를 산업 전체 규제로 이어지는 이 불일치한 그죠 모습 자체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개인국 교수님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규제 법을 만든다 또는 규제 제도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원칙은 소위 말해서 영역 특수 규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섹터 스페시픽하다고 해서 영역 특수 규제 또는 전문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영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여기에 규제 필요성이 있는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걸 할 수 있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각 영역별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규제를 해야겠다, 할 수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규제 ABC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영역 특수적인 규제의 방향이 반대로 영역 포괄적인 규제로 시작된 게 최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가 인공지능입니다. 즉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모호하고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좀 선점하자라는 식으로 보통 영역 특수 규제 시작된 다음에 그 영역 특수 규제에서 어떤 좀 공통점이 발견되면 이 영역들을 좀 묶어서 하나 일반적인 법을 만들어 보자로 가는 게 일반적인 이게 보통의 모습인데 정반대로 일단 영역 전체 그냥 인공지능 그냥 온라인 플랫폼 묶은 다음에 규제를 해보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사실은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이런 이 규제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유럽연합 자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말은 온라인 플랫폼이다라고 하지만 배달 플랫폼, 인앱 결제, 고용, 취업, 알바 또는 뭐 웹툰, 웹소설 등등 각 영역별로 들어가면은 이슈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슈 중에 만약에 데이터 보호다라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전혀 다른 식의 기준들이 나타나고요. 정산 기준 대형마트에서 들어가 있는 정산 기준을 인앱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플랫폼 등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플랫폼이니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규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규제를 가져올 가능성, 즉 규제 실패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가 또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은 각 영역별에서 시도되는 자율 규제 가능성을 사실은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인 규제를 하겠다라는 자율 규제가 싹 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가 플랫폼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플랫폼에서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시장에서 자율 규제를 해봤다. 이게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앞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다 이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개별 영역 단계 그다음에 전체 단계를 사실은 좀 구분하지 않는 규제는 상당히 위험이 큰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개인국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비판해 주셨는데요. 아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세분화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그에 합당하게 다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이고 이게 차별 금지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그 규제의 모습이라서 다른 것을 그에 합당하게 다르게 취급하지 못하는 규제 모델일 수 있다라는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규제 자체가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설정뿐만 아니라 통상 마찰, 그러니까 통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이미 유럽에서 이제 미국하고
EU에서의 그 통상 마찰 문제,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의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통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한미 관계, 그러니까 국제 디지털 무역 규범 차원에서 지금의 온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한계는 무엇인지 개인국 교수님 간단하게 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전 지정의 문제가 사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중립적으로 규제한다, 사전적으로 규제 대상을 지정한다라는 모델이 처음 나타난 거는 어디였냐면은 국가 기관 산업 등의 민영화 등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 철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 산업, 국가가 독점했던 산업들이 사실은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필수 설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들은 결국은 자연 독점 체제였던 이 시장을 개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고, 이 부분은 사실은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원래 독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자, 그런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있다라고 해도 실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규제하겠다라는 게 과거의 경쟁법의 태도였는데요. 이게 유럽연합의 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쟁법, 특히 미국의 경쟁법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유럽연합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똑같이 객관적 기준 가지고 사전 지정해서 규제한다라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디펙터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이게 정말 어떤 차별성을 갖고 왔냐, 실제로 가져왔어야 우리가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고, 이 문제는 WTO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WTO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문제라면 예외로 본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일관된 논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미국 대통령께서 SNS에 뭘 하나 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사실은 그게 해프닝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이런 굉장히 큰 두 개의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EU 모델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때에 어떤 선례 효과를 가져올 것을 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대로 만약에 됐을 때는 동아시아 전체에도 이런 식의 플랫폼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WTO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각종 우리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그 환태평양 뭐 무역 협정이라든지 뭐 DPA 이런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각종 온풀법에 관련된 이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WTO라든지 각종 지역적인 무역 협정에 있어서도 이 온풀법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상호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똑같은 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개 교수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과의 통상 문제 이런 것 자체가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의 이해 충돌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거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래도 법학자의 관점이나 정책적인 측면은 지금 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번 질문은 김상준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플랫폼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국경 또는 바운더리 뭐 그런 보더를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동질화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컨텐츠와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느냐, 제품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만약에 저희가 규제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국제적인 경쟁력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혁신이나 좀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모색은 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이제 규제가 없는 관련된 규제가 없는 국가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온풀법에 대한 것이 향후 국제 경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거래 조건과 운영 방식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너무 과잉 규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지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침해하면 안 되는 본질적인 영역인지를 한번 재진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혹시 대응 방법으로서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을 좀 짧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김태우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온풀법 관련된 논의는 이제 국가가 사적 거래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의 문제로 이게 귀결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규제를 위한 어떤 여러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입증의 문턱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풀법은 대규모 유통법을 벤치마크하고 있고, 또 대규모 유통법은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를 특화한 그 영역에 특별하게 세분화한 그런 규제라는 점에서 온풀법 역시도 사실 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 규제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을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입증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는 거래상 지위에 대한 인정 여부도 사실 매출액과 같은 정량적 기준만으로 바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생략되고 좀 더 규제가 용이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 논증은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엄격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조금 이번 단일법에서는 논의가 사그라들었지만 사실 그 전에 수수료율 규제를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규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거래 관계에서 거래 조건과 관련된 실체를 국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발상인데요. 사실 그거는 인간의 인식 능력과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간과한 그런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 주체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과 이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 상황을 사실 사적 주체들끼리 교섭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거래 질서인데, 그런 어떤 거래 질서를 간과하고 국가가 어느 상한을 정하고 또는 어떻게 거래 조건을 설정하라고 이제 사전에 먼저 그런 어떤 행동의 어떤 기준들을 먼저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뛰어넘는 국가의 어떤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규제를 만약에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 시장에서 뭔가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협상 절차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절차적 관점에서, 형식적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체적인 관점이 아닌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대칭적인 어떤 협상력을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아까 잠깐 서두에 앞에서 논의가 됐지만 뭐 미국과의 어떤 통상 마찰 때문에 오히려 더 규제 방향을 국내 플랫폼만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배달앱 분야에 이제 특화된 규제를 또 양산하는 그런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어떤 규제의 논의가 아닌 뭔가 자꾸 풍선 효과처럼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뭔가 어떤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전략들을 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규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개인국 교수님 좀 본질적인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당연히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 플랫폼은 당연히 남용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애초에 아예 전 세계에 있는 3-4개 기업만을 타겟을 해서 만든 법이라면은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이 우리나라의 온풀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법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들이 정말 경쟁에 저해 행위를 하고 있느냐, 남용 행위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온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경쟁법에서 하기로 했던 그 절차마저 생략하고 있습니다. 뭐냐? 플랫폼은 나쁜 것이야.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만 해. 그럼 뭘로 어떻게 입증하지? 그냥 우리 정해진 기준 가지고 규제하면 돼. 라는 출발점으로 우리가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오늘의 주제 이게 보호냐 부담이냐 과연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저는 이용자 보호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국내 플랫폼 모두 다 뺏기고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만 살아남고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뭔가 집행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와서 빨리 토종 플랫폼을 살려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플랫폼이 과연 무엇이고 생태계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국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상준 교수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경영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규제를 하란 말이냐 하지 말란 말이냐에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마 많은 생각이 공통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업은 올바른 제품을 제대로 제공했을 때 그 기업은 오래가는 그런 뭐랄까 원리 아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오래된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들은 정말 책임감 있게 자신의 제품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특정 규제에 갇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수동적인 형태로만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더 훌륭한 가치들 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아마 상쇄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보다는 훌륭한 건강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스스로 또 통제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기업에게 일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니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증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자율적인 규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준 교수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였을 텐데요. 지금 좀 10분 정도 좀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의 규제에서 예측했던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개별 사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차를 관용을 못하는 게 왜 유독 플랫폼 산업 규제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결과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제 실패가 아니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측했던 오차 범위 내의 사건들이다. 현행법 자체가 이제 규제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의 그 온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이성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도 이성적인 주장이겠죠. 근데 오늘 그 좌담회에서 지금 세 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의견 자체도 이성적인 주장들이고 이 이성적 불합치가 분명히 발생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성적 불합치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거고요. 사회가 이성적 불합치는 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현재 지금 규제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 또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 왜 이러한 이성적 불합치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좀 더 노력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담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의 고견을 통해서 높고 넓은 어깨를 빌려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